안녕하세요. 호기심이 많은 역사학자 최진열입니다. 저는 중국사를 전공하고 있지만 한국 고대사와 한중관계사, 그다음에 유목국가의 역사, 동서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2강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삼국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국지는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익숙한 주제일 것입니다. 소설, 영화, 만화, 그리고 술자리, 인터넷 또는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삼국지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사실인 것도 있고 일부는 카더라 통신인 약간의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부 졸업 논문 때부터 삼국지를 주제로 논문을 썼었고, 그 밖에 이제 그 삼국지 또는 이제 후한 시대와 관련된 몇 편의 논문과 책을 썼던 전문가로서 후한서, 후한기, 삼국지, 자치통감 등 중국의 역사서의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과 유튜브에 통용이 되고 있는 삼국지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검증해 가면서 삼국지의 모든 것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정사 삼국지와 소설 삼국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 중에서 상당수는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중국에서는 소설 삼국지를 삼국연의 혹은 삼국지 연의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연의라고 하는 말 대신에 삼국지라고 알려지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그 원래 역사책이었던 삼국지를 정사삼국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되는 그런 예까지 생기게 됐죠.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정사 삼국지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권입니다. 이 정사 삼국지는 서진의 관료이자 역사학자였던 진수가 썼던 책입니다. 삼국지를 저술한 진수는 원래 이제 위초고 세 나라 중에서 촉 또는 이제 촉한이라고 불리는 국가에서 태어났고 관리 생활을 했습니다. 촉한이 망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서진에서 관리 생활을 하게 되죠. 관리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위나라, 충나라, 오나라 이 세 나라의 역사를 편찬한 역사책을 쓰게 됩니다. 삼국지는 당시에 이제 그 진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삼국지를 편찬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진수보다 좀 일찍 삼국지를 썼던 어떤 학자는 내가 쓴 것보다 훨씬 더 이 삼국지가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역사학자 입장에서 삼국지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아주 부실한 역사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수의 삼국지를 왜 잘 썼다고 할까?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좀 불편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의 역사라고 하는 역사는 원래 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직필해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제 그 있던 왕조의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대변이 돼서 왕조 교체가 심했던 이 시기에 써야 될 것, 쓰지 말아야 될 것,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형식으로 써야 되는지와 관련이 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준 첫 번째 역사책이라고 하는 점에서 다양한 역사 사서들의 모범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좋게 말하면 모범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원래 써야 되는 역사 왜곡을 숨기거나 왜곡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죠. 이 밖에 이제 진수의 삼국지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삼국지 이전에 있었던 사기, 한서, 후한서 이런 책들은 후세 사람들이 읽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지명이나 인명 혹은 이제 한자 단어의 뜻, 제도
이런 것들을 서술하는 주석이 있었습니다. 후한서 같은 경우도 장외태자주라고 하는 게 있었고 한서에는 안사고주가 있어서 읽기는 쉬운데 삼국지에도 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사기, 한서, 후한서의 주와 좀 다릅니다. 사기에 있는 주는 이 주석을 달았던 사람의 이름을 따서 배송지주라고 합니다. 이 배송지주는 그 전에 있었던 주처럼 한자 글자의 뜻 혹은 지명, 인명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 삼국지에서 빠졌던 여러 가지 사료들을 있는 그대로 추가를 했다라고 하는 점이 이후에 있는 역사서와도 완전히 다릅니다. 배송지주는 실질적으로 삼국지와 별도의 역사서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정도이죠. 그리고 우리는 진수의 삼국지가 얼마나 역사를 왜곡했는가라고 하는 점을 배송지주에 인용이 된 다양한 사료를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삼국시대부터 존재했던 군가,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소설들이 아마도 송나라 때부터 하나로 이제 합쳐지기 시작하면서 소설 삼국지에 대한 원형에 대한 내용들이 점차적으로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송나라 때에 이런 이야기꾼들이 삼국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야기꾼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삼국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조조가 이겼다는 내용을 들으면 사람들이 그 어린애들이 되게 머리를 싸매고 싫어했다라고 하는 기록. 그래서 이제 이 당시만 되면은 조조보다도 유비나 상대편에 있었던 다른 인물들을 좀 더 좋아했던 그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로 모이게 되면서 지금의 소설 삼국지가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고려말 소위 원간석기 때부터 소설 삼국지를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역관들이 중국어를 배웠던 노걸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고려 상인이 이 몽골 즉 이제 원나라 수도 대도에 가서 물건을 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구입했던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서 삼국지 평화라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이 삼국지 평화를 제외한 나머지 책들은 모시, 상서, 주역 등등 주로 육아 경전들이 대부분이었던 데 비해서 통속적인 문학, 당시 지식인들이 심심풀이로 읽을 수 있는 책은 이 삼국지 평화가 유일하죠. 그래서 아마도 고려 말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삼국지 평화를 읽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는 1569년에 기대승의 상소문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상소문에서 기대승이 선조에게 전하께서는 왜 삼국지를 읽고 삼국지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십니까? 라고 비난하는 내용인데 이 상소문에서 선조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자기가 점잖은 유학자라고 주장하는 기대승조차도 소설 삼국지를 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김만중의 서포만피를 보게 되면은 소위 삼국지 연예인은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나라의 성행에서 부녀자나 어린아이들까지도 외워서 말할 정도였다라고 할 정도로 조선 후기에 삼국지가 유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정사 삼국지와 삼국지 연의, 소설 삼국지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소설 삼국지를 중심으로 해서 소설 삼국지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정사 삼국지에 있는 내용과 같은 점과 다른 점 혹은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간단히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소설 삼국지를 보면은 양쪽에 있는 군대를 대표해서 장수 한 명씩 나와서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던 게 여러 가지 이 삼국지를 읽으면서 궁금했던 게 관우가 상대방의 적장에 목을 벨 정도면은 그걸로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용장이 있는 그 군대가 계속 지기만 하는 거예요. 원래 중국에서는 지휘관들은 가운데 혹은 이제 후방에 있고 주로 이제 일반 사병들이 앞에 나가서 싸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웬만큼 패하지 않으면은 고급 무관들은 전사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이죠. 그런데 소설에서 특히 이야기꾼들이라든지 책을 많이 팔아야 되는 소설에서 이런 식으로 전쟁 씬을 만들게 되면은 책이 안 팔리거나 이야기꾼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자나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1대1이 싸우는 방식으로 많은 장면들을 만들게 됩니다. 주로 전쟁 씬을 보게 되면은 조조가 상대방과 싸울 때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집니다. 지고 있는 와중에서 조조가 마지막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게 되면서 모든 전쟁이 조조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이게 사실일 수도 있는데 후한서 등등 여러 정사 기록을 보게 되면은 조조는 처음에 연주에서 활동했을 때에는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졌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싸우면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이기는 그런 지휘관이었죠. 그런데 이야기꾼들이 이야기를 할 때나 소설에서 처음부터 조조가 유비랑 싸워서 일방적으로 이겼다라고 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유비나 원소가 이기는 듯하다가 나중에 잠깐의 이제 그 빈틈을 이용한 조조, 그다음에 이제 간괴한 여러 가지 꾀나 작전을 잘 사용한 조조가 승리했다는 식으로 내용을 서술하게 됩니다. 소설이나 이야기꾼들이 더 많은 청중이나 더 많은 독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이런 장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소설 삼국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관우가 용맹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우가 죽인 유명한 그 용장, 화웅, 안양, 문추 이 세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정사 삼국지를 보게 되면은 이들 중에서 관우가 죽인 사람은 안양입니다. 안양 한 사람에 불과하고 이 화웅을 죽인 사람은 관우가 아니라 삼국지에 등장했던 여러 군웅이나 장수들 중에서 승률이 가장 높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손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견이 화웅을 죽였는데 소설에서는 그 말단 지금으로 말하는 소위 정도에 불과한 관우가 술이 식기 전에 화웅과 싸워서 화웅의 목을 따오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역사적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량과 더불어서 세트로 나오는 문추라고 하는 명장은 원소의 그 부하 장수들 중에서 용맹한 장수라고 하는데 소설 삼국지를 보게 되면은 문추가 전쟁 때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죽었다라고 하는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가 없는데 이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작가들 혹은 이제 그 편집자들이 이 문추를 죽인 그 사람을 관우라고 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이 이제 그 미인계의 대표적인 초선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초선이라고 하는 인물은 실제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4대 미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동탁과 여포 사이를 이간질했던 그런 미인이라고 하죠. 정사삼국지에는 이 기록이 없고 배송지주의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 초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배송지주에 따르면 여포가 원래 이제 동탁의 10위 그러니까 여종들 중에서 한 사람과 정을 통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사실이 동탁한테 알려질까봐 되게 전전긍긍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 또 하나는 동탁이 무슨 일 때문에 여포한테 화가 나서 옆에 있던 창을 들고 여포를 공격하려고 했다. 혹은 이제 던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소설 삼국지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동탁이 여포와 초선이 만나는 장면, 현장을 발견하고 여포를 공격한 것으로 약간 내용을 바꾸게 되죠. 그 밖에 제갈량이 동남풍을 불게 했다든지 혹은 이제 자기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도술을 부리거나 기도했다라고 하는 장면도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과 다릅니다. 그 다음에 소설 삼국지에서 주유가 승리하게 됐던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연환계, 즉 이제 배와 배를 묶는 이런 연환계를 조조가 방통의 그 계략을 받아들여서 배와 배 사이를 묶었다라고 하는데 이 기록도
일단 방통위 조조한테 이런 계책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한계라고 하는데 아마도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배와 배 사이를 연결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걸 굳이 연한계라고 불러야 되는지는 약간 좀 의문이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적벽대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적벽대전은 없었다. 실제로 있었는데 그 조조가 대패했다라고 하는 거를 숨기기 위해서 전염병이 터져서 그냥 되돌아왔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정사삼국지에는 적벽대전의 기록이 아주 간단한 데 비해서 소설 삼국지에서는 이 적벽대전을 이 소설의 가장 하이라이트로 장식을 하고 있죠. 이번 강의는 정사삼국지 그리고 소설삼국지 그리고 정사삼국지와 소설삼국지가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점을 중점으로 해서 강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